이제 더는 짐 취급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며느리가 없는 이 3일이 내 인생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65년 살아온 인생,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남편이 물려준 이 집도 이제 정리할 때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인생다방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박순자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건 그동안의 복잡한 감정들 때문일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털어놓는 것이니까요. 1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40년 함께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한 명뿐이라 아들 민수가 제게 큰 의지가 되었죠.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라고는 우리가 살던 이 집밖에 없었어요. 강남에 위치한 30평 아파트였는데 남편이 이 집은 절대 팔지 말고 평생 살아라라며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거예요. 처음 몇 년간은 아들이 정말 효자였어요. 주말마다 손녀와 함께 찾아와 집안일도 도와주고 심심하지 않게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 부부의 방문이 뜸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 사업이 어려워져서 대출이자를 갚느라 힘들었던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안했어요.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에 이 집이 너무 크지 않으세요?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어머니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시면 저한테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이 집을 팔라니요. 그때 며느리가 나섰어요. 어머님, 사실 오빠가 말 못하는 거지만 사업 자금이 급해요. 이 집을 팔면 빚도 갚고 어머님 노후 자금도 나오고 저희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이 집을 계속 홀로 유지하시는 것도 부담스러우실 텐데. 저는 결국 제안을 거절했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을 팔 수 없었고 무엇보다 이 집이 제 유일한 안식처였으니까요. 그 후로 아들 부부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전화도 뜸해지고 손녀도 잘 데려오지 않았죠.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아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집도 경매로 넘어갈 위기예요. 저희가 갈 곳이 없는데 어머니 집에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어머니인 제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아들 가족이 제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3년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손녀도 매일 볼 수 있고 집안의 생기가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제 기대와 너무 달랐어요. 아들 부부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변했죠. 제 집인데도 마치 제가 그들의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오래된 화분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달려와서 어머니, 그건 제가 특별히 관리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제 집인데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 이상했죠. 또 다른 날에는 제가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이 오는데 방에 계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군요. 제 집 거실에서 TV도 마음대로 볼 수 없다니. 게다가 아들도 점점 며느리의 편을 들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도 이 집에 같이 사는데 엄마 마음대로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손녀의 생일 파티 때였어요. 손녀가 5살이 되는 생일에 제가 남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있던 벽에 풍선과 장식을 달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니, 그 자리에는 미나 생일 현수막을 걸려고요. 그 사진 좀 치워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40년간 그 자리에 있었던 사진이었는데 결국 저는 눈물을 삼키고 사진을 내렸어요.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의 방에서 대화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집주인이라고 너무 고집부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대답했어요. 조금만 참아 내가 방법을 찾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내 집에서 나를 내쫓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 며칠 동안 열이 나서 누워 있었어요. 아들은 출장 중이었고 며느리는 출근해야 한다며 약만 사다 놓고 갔죠.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저녁에 며느리가 들어와서 한 말이 어머니, 저녁 차려놨으니까 드세요. 오늘 회식이라 늦게 들어올 거예요. 였어요. 그리고 바로 나가더군요. 그날 밤 39도가 넘는 열로 혼자 떨면서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이불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녀가 제 방에 들어와 할머니,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5살짜리 아이가 저를 걱정해 주는데 며느리는 저에게 관심도 없었죠. 다음 날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와 제 상태를 보고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는 폐렴 초기라며 바로 치료를 시작했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들이 며느리에게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는데 왜 신경 안 썼어? 라고 물었더니 며느리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난 어머니 간병인 아니잖아. 그리고 이 집이 어머니 거라고 해서 우리가 하녀처럼 살아야 해. 우리도 여기 같이 사는데. 그 말에 아들은 화를 내기는커녕 그래, 내 말도 일리가 있어. 라며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더군요. 제가 누워있는 방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대화가 고스란히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제 생일이었던 지난달이었습니다. 환갑이 넘어서도 생일은 여전히 특별한 날이잖아요. 아침부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어났는데 아무도 제 생일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혹시 깜짝 파티라도 준비하나 싶어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조심스럽게 오늘이 내 생일인데 라고 말했더니 아들과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깜빡했다고 했어요. 손녀 유치원 행사가 있어서 정신이 없었다나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아들이 핸드폰을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불을 끄려고 다가갔는데 화면에 카카오톡이 열려 있었어요. 의도치 않게 본 메시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일인 거 알지만 모른 척하자. 어차피 큰 의미 없는 날이잖아. 선물 사느라 돈 쓰기도 그렇고. 지난번에 어머니 약값으로 벌써 10만 원 썼잖아. 라고 보낸 메시지와 아들이 그래, 알았어.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근데 진짜 엄마가 집을 넘겨줄 생각을 안 해. 이러다 우리가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답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통한 것 같았어요. 내 아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내 생일을 일부러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내 집을 넘겨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다니.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내 집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아들이 정말 내 집을 가로채려고 하는 걸까? 처음에는 제가 오해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아니야, 민수가 그럴 리 없어.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그동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자꾸 집 문서에 대해 물어본 것, 며느리가 집 인테리어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 했던 것, 그리고 제가 화단을 가꾸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던 모습들. 어느 날 아침 우연히 우편함에서 부동산 중개소에서 온 전단지를 발견했어요. 보통은 그냥 광고라고 생각하고 버렸을 텐데 뒷면에 아들이 메모한 글씨가 보였어요. 어머니 설득 후 연락하기라고 적혀 있었죠. 집을 팔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생각해 봤는데 이 집이 너무 오래됐어요. 리모델링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차라리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유산이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도 이 집을 지키라는 거였어. 난 여기서 살다 죽을 거야.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는 너무 비싸서 우리 같은 서민이 살기 힘들어요. 집을 팔면 어머님 요양원비도 나오고 우리도 작은 집 하나 장만할 수 있고. 하고 말하더군요. 요양원? 그 단어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해? 난 아직 건강해. 내 집에서 살 거야. 며느리는 당황한 듯 했어요. 아, 그게 아니라 나중에 필요하실 때를 대비해서요. 하고 변명했지만 이미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제 집을 팔아서 돈을 챙기고 저는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제 집, 제 인생을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이 집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랜 친구 정희에게 전화했어요. 정희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잘 살고 있는 친구였죠. 모든 상황을 털어놓자 정희가 말했어요. 순자야, 내 집이잖아. 왜 내가 쫓겨나야 해? 오히려 그들을 내보내. 맞는 말이었지만 그래도 제 아들과 손녀를 거리로 내몰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연히 TV에서 황혼 재혼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나이든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그렇게 부럽더군요. 문득 생각했어요. 나도 남은 인생 누군가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동네 부동산에 들러 물었어요. 이 집 얼마에 팔릴까요? 중개사가 말해준 금액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10년 전보다 집값이 2배 이상 올랐더군요. 그 돈이면 작은 아파트 하나 사고도 여유 자금이 꽤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몰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중개사에게 집을 내놓고 변호사를 만나 법적인 절차도 알아봤죠. 아들 몰래 이 모든 걸 진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을 위한 결정이었어요. 제일 어려웠던 건 집 서류를 찾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모든 중요한 서류는 아들이 관리한다며 가져갔거든요. 다행히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고 남편의 유언장 사본도 제 오래된 서류 상자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저에게 다가와 어머니, 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저으며 내 생각은 변함없어라고 하자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니, 우리도 살 길이 필요해요. 이대로는 미나의 미래도 불안해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제 결심을 지켰어요. 민수야, 내가 너희를 돕고 싶지만 이 집만은 안 돼. 내 아버지의 유언이야.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며느리는 저와 말도 하지 않았고 아들도 늦게 들어와 아침 일찍 나가는 생활을 반복했죠. 유일한 위안은 손녀 미나였어요. 미나는 여전히 저를 찾아와 안기며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들어볼래요? 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게다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빨리 계약하고 싶다고 했죠. 금액도 시세보다 조금 높게 부른다고 했고요. 저는 고민했어요. 아직 새로 살 집도 구하지 못했고 아들 가족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막막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좋은 기회가 다시 올지 몰랐어요. 그러던 중 아들이 저녁 식사 때 깜짝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요. 수진이 친정 식구들이랑 3박 4일 동안이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기회라고 생각했죠. 집이 완전히 비는 3박 4일,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은 없을 거예요. 어머님도 같이 가실래요? 라고 며느리가 물었지만 그 말이 얼마나 형식적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눈빛에서 제발 거절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 보였으니까요. 아이고, 나는 무릎도 아프고 긴 여행은 힘들어. 너희끼리 즐겁게 다녀와라 라고 대답했어요. 며느리 표정이 한결 밝아지더군요. 아들도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라고 물었지만 그 말 역시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괜찮아. 나 혼자 있는 거 익숙해. 60 넘게 살았는데 3일 정도야 문제 없지. 그렇게 대답하며 웃었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내 인생의 새 장을 열 시간이 왔구나. 여행을 떠나기 이틀 전 저는 부동산에 연락해서 계약 날짜를 아들 가족이 여행 가는 날로 잡았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계좌도 새로 만들고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로 살 집은 아직 구하지 못했지만 정희가 당분간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어요. 아들과 손녀를 두고 이렇게 떠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제 인생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다간 제 건강도 마음의 평화도 모두 잃을 것 같았으니까요. 여행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가족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손녀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소시지 반찬을 만들었죠. 손녀가 할머니, 오늘 아침 특별히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아들 가족이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갈 때 저는 문 앞에 서서 배웅했습니다. 손녀가 달려와 안기며 할머니, 금방 올게요. 선물 가져올게요. 라고 말할 때는 정말 울 뻔했어요. 마지막으로 뺨에 뽀뽀해주고는 꼭 안아주었죠. 며느리는 어머니, 냉장고에 반찬 다 있으니까 드세요. 비상연락처는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혼자 계실 때 조심하세요. 저녁에 전화할게요. 라고 했고요. 그래, 걱정 말고 즐겁게 다녀와라. 나는 괜찮으니까. 집 앞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데 이게 마지막 작별 인사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시간이 없었어요. 아들 가족이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거든요. 우선 부동산에 전화해서 매수자와의 약속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1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 전에 준비할 것이 있었죠. 제 방으로 가서 남편이 물려준 금반지와 목걸이를 꺼냈어요. 이것들은 제가 꼭 지키고 싶은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평생 모아온 사진첩과 남편의 유품 몇 가지, 손녀가 그려준 그림들, 이런 소중한 것들을 작은 캐리어에 정리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40년 넘게 모아온 옷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모두 가져갈 수는 없었죠. 꼭 필요한 옷 몇 벌만 챙기고 나머지는 그냥 두기로 했어요. 새 출발에는 새 옷이 어울릴 테니까요. 시간을 확인하니 9시 30분. 아들 가족이 공항에 도착했을 시간이었어요. 혹시 모르니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니?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네, 지금 공항이에요. 비행기 타기 전에 한 번 더 연락할게요. 이제 최소 23시간은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0시 30분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자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계획한 일을 도와주기 위해 일찍 온 거였죠. 정희는 제 짐을 보더니 정말 가볍게 준비했네라며 놀라워했어요. 40년 살아온 집을 떠나는데 이것밖에 안 가져가. 새 출발인데 짐이 많으면 무거워. 정희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야, 순자야. 내가 자랑스러워. 11시 정각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사와 매수자였어요. 매수자는 40대 초반의 부부였는데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아이가 둘 있는 가정이라고 했어요.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 집에 새로운 가족의 행복한 이야기가 쌓일 거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40년 동안의 추억이 담긴 이 공간과 작별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죠. 계약이 끝나고 매수자가 계약금을 지불했어요. 생각보다 큰 금액에 잠시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매수자 부부가 떠난 후 정희와 함께 집 한 바퀴를 돌며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꼭 가져가야 할 것은 또 없는지 확인했죠. 그때 손녀의 방에 들어갔는데 벽에 붙어있는 손녀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사진도 조심스레 떼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수없이 고민하며 써내려간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수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나는 이미 이 집을 떠났을 거야. 그리고 우리 집은 이미 팔렸단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랄 테지만 이것이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어. 40년 동안 내 아버지와 함께 갖고 온 이 집은 내게 정말 소중했어. 내가 자라난 곳이고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지.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집이 우리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단다. 집을 팔기로 한 건 너희를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 모두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매매 대금의 절반은 내게 줄 거야. 그걸로 너희 가족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렴. 나머지는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쓸 거야. 미나에게는 할머니가 잠시 여행을 떠났다고 말해주렴.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수진이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우리가 처음부터 소통을 더 잘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너를 원망하지 않아. 내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 가족을 위해 고민하는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권리가 있어. 65년 동안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거야. 그때는 더 건강한 관계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항상 사랑하는 엄마가.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제 마음의 일부는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집 열쇠도 옆에 놓았어요.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며 각 공간에 작별 인사를 했어요. 40년 동안의 삶이 담긴 이 공간.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정희와 함께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한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소리였으니까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면서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한번 돌아보았어요. 20년 전 손녀가 태어났을 때 남편과 함께 심었던 소나무가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의 모습이 마치 저에게 손을 흔들어 주는 것 같았어요. 잘 가, 우리의 추억들아. 안녕. 택시에 올라타면서 정희에게 물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지?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랜만에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박순자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 나의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택시는 정희의 집으로 향했어요. 정희는 제가 새 집을 구할 때까지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했거든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매일 보던 동네를 떠나 완전히 새로운 장소로 가는 것이 낯설면서도 설렜습니다. 정희의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아직은 연락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받지 않으면 걱정할 것 같아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제주도 도착했어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어머니는 별일 없으세요? 아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앞으로 그가 겪을 충격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응, 나는 괜찮아. 너희끼리 잘 즐기고 와. 통화를 마치고 한참을 울었어요. 정희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괜찮아, 순자야. 네가 한 결정이 틀리지 않았어. 시간이 지나면 아들도 이해할 거야. 그날 밤 정희의 집 손님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40년 넘게 같은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낯선 곳에서 자려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집 문을 잠그고 불을 끄는 일상적인 루틴이 몸에 배어 있어서 몇 번이나 자다 깨서 집의 불을 껐나 하고 걱정했어요. 다음날 아침 정희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새로 살 집을 알아보기로 했죠. 제 나이에 맞는 관리하기 쉬운 집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크지 않고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요. 그날 오후 부동산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매물을 봤어요. 두 번째로 본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20평 정도의 아담한 아파트였는데 햇볕이 잘 들어오고 교통도 편리했어요. 가격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저렴해서 남은 돈으로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다 싶었죠. 집을 보고 나오는데 휴대폰에 아들의 메시지가 또 와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한라산 구경했어요. 미나가 할머니 생각한다고 사진 보내달래요. 사진을 보니 손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강해져야 했습니다. 셋째 날 집 계약을 마쳤어요. 이제 정말 제 집이 생겼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집 열쇠를 받아들고 빈 집에 들어서니 뭐랄까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어요. 이제 진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잠시 주저앉고 싶기도 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40년 전에도 처음부터 다 잘했던 건 아니잖아. 새 집에 필요한 가구와 살림살이를 사러 마트에 갔어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식탁, 침대, 소파 모두 제 취향대로 골랐어요. 남편이나 아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온전히 제 마음대로 고르는 게 처음이라 어색하면서도 즐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내일 저녁에 도착할 것 같아요. 공항에서 바로 집으로 갈게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아들이 집에 도착해서 벌어질 일을 상상하면 무섭기도 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새 집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본의 아는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죠. 박순자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저는 제주항공 직원입니다. 박민수님 가족이 현재 저희 비행기에 탑승 중인데요. 급히 연락드릴 일이 있어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겁이 났죠. 박민수님께서 가족과 함께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타셨는데 갑자기 집에 비상 상황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미리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비상 상황이라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누군가 연락한 게 분명했어요. 아마도 이웃이나 부동산 중개사가 집이 팔렸다는 소식을 전한 것 같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순자야, 아들이 집에 도착하면 바로 너에게 연락할 거야. 그때 모든 걸 설명해야 할 것 같아. 오후 2시쯤 예상대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이 떨려 한참을 바라보다가 겨우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 그리고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제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집 열쇠가 다른 사람 손에 있고 낯선 사람들이 이삿짐을 들이고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깊게 한숨을 내쉬고 차분히 대답했어요. 민수야, 내가 집을 팔았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팔았어. 그리고 난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해. 식탁 위에 편지를 뒀을 텐데 읽어봤니? 아직 집에 못 들어갔어요. 지금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데. 어머니, 농담이시죠? 이럴 수 없어요. 농담이 아니야, 민수야. 내가 집을 판 건 사실이야. 그리고 매매 대금의 절반은 너희에게 줄 거야. 그것도 편지에 썼어. 아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한테는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짐도 다 그대로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도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민수야, 내가 한 일이 너무 갑작스럽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정일 거야. 내게 준 돈으로 너희 가족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렴. 그리고 나도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아니, 민수야. 지금은 만날 때가 아니야. 우리 둘 다 시간이 필요해. 내가 진정되고 내 결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그때 만나자. 어머니!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대신 메시지를 보냈죠. 민수야,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내가 준비되면 연락할게. 사랑해. 그 통화 이후로 아들은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분노에 찬 메시지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걱정과 애원으로 바뀌었죠. 어머니, 제발 어디 계신지만이라도 알려주세요. 미나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이런 메시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단단히 결심했어요. 적어도 3개월은 연락하지 않기로요. 새 집으로 이사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희가 말해줬어요. 아들이 정희의 집까지 찾아왔었다고요. 하지만 정희는 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대요. 대신 아들에게 내 어머니는 지금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중이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간을 줘라고 말해줬다고 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조금씩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갔어요. 혼자 장을 보고 혼자 밥을 해 먹고 혼자 TV를 보는 생활. 처음에는 너무 적막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그 고요함이 편안하게 다가왔어요. 무엇보다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좋았죠. 동네 노인복지관에도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몇몇 분들과 친해졌어요. 요가 수업도 듣고 시쓰기 동아리에도 가입했죠. 남편과 아들, 며느리에게 다 바쳤던 제 시간을 이제는 온전히 제가 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가끔 밤에 홀로 누워 있을 때면 손녀 생각에 눈물이 나곤 했어요. 미나가 어떻게 지내는지, 나를 기억하기는 할지. 하지만 지금은 내가 강해져야 할 때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개월이 지났을 무렵 은행에 갔다가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어요. 잠시 받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용기를 내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조용하고 담담했어요. 그래, 수진아 무슨 일이니?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그동안 어머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민수 오빠는 아직도 많이 화가 나 있지만 저는 어머님의 선택을 이해할 것 같아요. 정말 의외의 말이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사실 어머님이 떠나신 후에 우리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었고 화도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하게 됐어요. 어머님이 남겨주신 돈으로 저희도 작은 집을 계약했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렇게 쉽게 화해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변화가 고마웠어요. 수진아, 나도 미안해. 너희에게 아무 말도 없이 떠나서.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네, 이해해요. 그런데 어머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미나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손녀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들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미나는 보고 싶지만 아직은 민수를 만날 자신이 없구나.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요. 그럼 제가 미나만 데리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게요. 민수 오빠에게는 말하지 않을게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그러자. 이틀 후 집 근처 공원에서 손녀를 만났어요. 멀리서 미나가 뛰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2달 사이에 더 큰 것 같았어요. 할머니, 미나가 제 품에 안기며 외쳤어요. 할머니, 어디 있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꼭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도 미나가 너무 보고 싶었어. 1시간 동안 미나와 놀아주고 이야기도 듣고 아이스크림도 사줬어요. 며느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헤어질 때 미나가 작은 종이를 건넸어요. 접어보니 그림이었어요. 할머니와 미나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이거 할머니 주려고 매일 그렸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미나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곧 또 볼게. 약속할게. 며느리가 다가와 미나의 손을 잡았어요. 미나야, 이제 가자. 할머니도 바쁘실 거야. 그리고 저에게 말했죠. 어머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미나가 정말 좋아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손녀를 만난 것, 그리고 며느리와 조금이나마 화해한 것이 위안이 되었죠. 하지만 아직 아들과는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듣고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놀라서 그 자리에 서버렸어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야. 제 목소리도 마찬가지였죠. 아들은 수진이에게 미나와의 만남에 대해 들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제 결정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라드렸어요. 집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아들의 사과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 저희가 새로 이사간 집이요. 작지만 괜찮아요. 어머니 방도 따로 마련해뒀어요. 물론 어머니가 원하시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을게요. 그냥 가끔이라도 놀러 오셨으면 해요. 미나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민수야, 나도 미안해. 너희에게 상처를 줄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그 상황에 갇혀 있었을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알아요.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머니 저희 집에 한번 오시겠어요? 오늘 미나 생일이에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손녀의 생일이었는데 제가 잊고 있었다니.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어요. 그래, 가보자. 아들의 새 집은 정말 아담했어요. 30평 아파트에서 18평 빌라로 옮겼더군요.
하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미나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와줬어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있었어요. 정희였죠. 아들이 정희에게 연락해서 함께 오라고 했다고 해요. 식탁에 둘러앉아 미나의 생일을 축하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어요.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식사 후 아들이 조용히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가족으로 존중하지 않고 그저 짐처럼 여겼던 것.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수야,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으니 그걸로 충분해.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다시 저희와 함께 사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 대답은 확고했어요. 아니, 민수야. 나는 내 삶이 필요해. 하지만 자주 만나러 올게. 그리고 미나도 주말에 내 집에 데려가 놀게 해줄래? 아들은 조금 아쉬워하는 듯 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요. 그날 밤 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제가 집을 팔고 독립해서 살게 될 줄이야.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결정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변화였나 봐요. 저는 이제 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들은 제가 남겨준 돈으로 새 출발을 했으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관계가 예전보다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제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생각했어요. 65년 살았지만 진짜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그리고 그 선택을, 그 용기를 내게 준 제 자신에게 고마웠습니다. 비록 험난한 과정이었지만 그 결정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영원히 불행한 관계 속에 갇혀 살았을 테니까요.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가족이란 한 지붕 아래 산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공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직접 쓰는 이야기예요.